자, 강의실 그렇게 춥지 않죠? 오히려 1교시 때는 더워요. 하여튼 더우면은 잠만 와요. 잠만. 그래서 제 앞에서 목소리가 아주 나긋나긋 좋죠. 성우 뺨칩니다. 저희 저 잠만 오니까 조금 강의실은 좀 선선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이어가지고 40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400페이지에 이제 수용 방식에서 자, 토지 공급하는 방법 자, 두 가지 쭉 나오는데요. 자,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게 먼저 아니죠. 밑으로 갑니다. 원형지의 공급. 자,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그 원형지라는 것은 공사를 하기 전에 원상태 토지의 형태. 이 원형지 공급해서 이 획일적 개발하는 게 아니고 좀 멋지게 창의적으로 색다르게 개발할 수가 있고요. 자, 원형지의 공급 한번 봐요. 가로 1번. 자,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또는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 자,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 자, 그 말이 뭐예요? 그게 획일적 개발의 반대말이죠. 좀 멋지게 색다르게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정권자의 승인 밑줄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았고 원형지를 공급해서 즉 원형지 줘서 자, 공급받은 자가 좀 멋지게 개발시켜봐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자, 원형지는 맨 밑에 일단 먼저 봐요. 가로 3번. 자, 원형지는 원칙적인 공급 모습은 아니니까 전체 개발구역 토지 면적 얼마까지만 3분의 1 밑줄 3분의 1 이내로 한정해서 공급할 수가 있고요. 왜 3분의 1이에요? 원, 형, 지. 세 글자니까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원형지는 3분의 1까지. 그리고 이 3분의 1까지만 공급하는지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으라는 거죠. 지정권자한테 확인받아갖고 3분의 1까지 공급하는데요. 자, 원형지 공급은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좀 멋지게 개발할 수 있는데 단점도 당연히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요 공사하기 전에 농지나 산지 원상태로 공급해버리니까 공급할 때 가격이 엄청 싸요. 엄청 싸니까 이 원형지 공급받은 자가 특혜를 받았다. 이런 특혜 시비가 있어요. 요새 뭐 특혜 가지고 맨날 나오는 사람 있죠. 최씨 나오는데 아무튼 저 특혜를 입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원형지 싸게 공급받아갖고 바로 차익만 남기고 팔아버리면 뭐밖에 안 돼요? 투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원형지는 싸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특혜 시비, 투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공급받아갖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다시 위로 와보세요. 바로 2번. 자, 그럼 원형지 공급받아갖고 개발할 수 있는 자, 딱 박스에 있는 자들, 고자들만 원형지를 공급받아갖고 개발할 수 있고요. 그럼 박스 1번. 자, 국가나 지자체, 또 2번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국가가 만드는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사를 공공기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3번에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누가 만드는 공사예요? 지자체가. 그래서 지자체가 만드는 지방공사. 그럼 1번, 2번, 3번 세 개 딱 묻습니다. 자, 1, 2, 3 얘들 우리가 무슨 부문이라고 그럴까요? 공공부문. 민간이 아니고 공공. 이런 투기의 우려도 없고 특혜 시비도 없는 원칙은 공공에게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5번 하나 더 봐요. 자, 원형지를 학교 동그라미, 공장 동그라미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 그럼 학교 짓겠습니다. 공장 짓겠습니다. 자, 이거는 공공은 아니지만 투기는 아니죠. 실수요라 그래요. 실수요. 그래서 실수요성에 해당해서 원형지 공급해 줄 수가 있도록 해요. 그러면 저 원칙적으로 원형지는 특혜 시비가 없는 누구한테 공급해 주는 땅이다? 공공. 그런데 투기의 우려가 없을 때는 민간이라도 뭐 학교나 공장 짓겠다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 원형지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위에 가로 5번 볼게요. 저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 기준. 자,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한다. 이걸 다른 말로 원형지를 공급한다 그래요. 원형지 공급할 때 방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수의계약의 동그라미. 수의계약. 그래서 원형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 수의계약이라는 게 뭘까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그냥 1대1 계약이죠. 1대1 계약. 그래서 시행자하고 원형지 공급받는 자가 1대1로 계약해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왜 그러겠어요? 자, 원형지는 아무나 공급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공급받을 수 있는 자하고 시행자하고 1대1 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옆 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이제 조성 토지. 그 원형지 3분의 1까지 공급하고요. 나머지는 시행자가 싹 공사해요. 공사 다 끝나면 지정권자한테 검사 받고
공사하려고 공고 나면 개발 사업 끝. 그럼 이제 시행자는 이 만들어진 땅, 조성 토지, 택지를 일반에게 분양합니다. 저 조성 토지를 공급한다 하는데 가로 1번. 시행자는 조성 토지 공급하고자 할 때는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지정권자에게 제출. 자, 이게 원형지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원형지는 공급하려면 지정권자한테 뭐를 받는다? 승인이요. 승인. 이 3분의 1 초과하지 않는지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공급할 수 있는데, 조성 토지는 공급할 때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는다 그럼 틀려요. 승인이 아니고 뭐만 하면 된다? 제출. 이렇게 토지 분양하겠습니다. 계획을 제출만 하면 돼요. 이유는 이 사업이 다 끝난 거니까 지정권자한테 승인받고 오를 필요 없다는 거죠. 제출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작년의 정답 질문이었어요. 조성 토지는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다 그럼 틀려요. 그냥 계획을 제출만 하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으로 갑니다. 가로 3번. 자, 조성 토지 공급할 때 방법은 경쟁 입찰 또 하나면 경쟁 입찰 방법에 따른다. 자, 거기까지 봐요. 그럼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또 뭐냐? 경쟁 입찰입니다. 우리 경쟁 입찰은 경매나 입찰 같이 사람이 많을 때 이 경쟁 입찰 붙인다 그러죠. 그래서 제일 높은 가격, 최고 가격을 부르는 자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경쟁 입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성 토지 공급할 때 방법은 경쟁 입찰. 그럼 이유는 조성 토지는 아무나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조성 토지는 아무나 분양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토지 공급받는데 무슨 자격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돈만 있으면은 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주변에 신도시 같은 거 개발했다, 택지 분양한다 이런 공고 나죠. 택지 분양 받는데 이 경쟁률이 1000대 1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조성 토지는 아무나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그 아무나 중에서 뭐 붙여가지고 경쟁 입찰 붙여갖고 제일 높은 가격,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그 밑으로 와보세요. 가로 4번. 공급할 때 가격. 자, 조성 토지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거다 밑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그 밑줄 긋은 거, 그거를 세 글자로 감정가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세 글자. 감정가. 그래서 조성 토지 공급할 때 가격은 무슨 가격이 원칙이다?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땅값, 지가라고 그래요. 지가라고 할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 원래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을 시가 또는 실거래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가를 한 100으로 잡는다 그래요. 그러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가격, 이 감정가는 시가 100% 다 잡아주는 거 아니죠. 한 시가의 70에서 80 이 정도밖에는 반영 안 해줘요. 그리고 세금 부과하기에서 땅에다 매기는 가격, 매년 초에, 연초에 공시지가라는 거 발표하죠. 이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하려고 땅에다 매기는 가격인데요. 공시지가는 시가의 한 60에서 70, 이 세금 부과하려고 제일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0에서 70% 쳐주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지가 땅값이라고 할 때는 시가, 감정가, 공시지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조성 토지 공급할 때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틀려요. 저 공시지가 아니고 무슨 가격? 감정가. 왜 그러겠어요?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행자 몇 년 동안 피땀 흘려 갖고 산 깎고 해가지고 땅 만든 거죠. 열심히 만든 땅 이제 팔아먹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너무 싸니까 시행자 남겨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시행자도 조금 남겨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무슨 가격을 기준? 감정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성 토지 공급할 때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다 그럼 틀려요? 무슨 가격이라고요? 감정가. 그러면 조성 토지 공급할 때 방법, 원칙은 무슨 방법? 그 위에 경쟁 입찰이라고 그랬죠. 이게 1분만 지나면은 그냥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조성 토지는 경쟁 입찰의 방법이고 가격은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를 기준. 그런데 조금 전에 이거 겁나요. 이거 한 5분 전에 했으니까. 자, 원형지는 공급할 때 방법이 뭐였어요? 수의계약이었죠. 수의계약. 이유는 원형지는 아무나 공급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급받은 자하고 시행자 1대1 계약, 수의 계약으로 공급하는데 조성토지는 아무나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경제임차를 붙이는 거고요. 가격은 시행자도 좀 남겨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감정가를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용 방식 끝입니다. 그럼 수용 방식은 간단해요. 수용해 놓고 공사 끝나면 사업도 끝나는데 저 토지 공급하는 게 두 개라는 거예요. 공사하기 전에 원용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조성토지. 그럼 우리 전체 수용 방식이라는 것의 개념은 뭘까요? 시행자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싹 뭐한다? 수용해서 공사가 끝나면 만들어진 땅을 일반에게 팔아먹는다. 그죠? 일반에게 공급, 분양합니다. 그게 수용 방식이고요. 그 다음 이제 환지 방식 보겠습니다. 자, 이 환지 방식이 우리가 개발법을 공부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이 수용 방식이 주된 논점이 아니고 환지 방식이 더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거의 환지 방식은 2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우리 환지 방식 때문에 개발법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환지라는 게 뭐예요? 토지를 교환한다 그랬죠. 수용이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갖고 사업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났으면은 새로 만들어진 토지로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환지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때는 수용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계획을 또 하나 더 작성해야 돼요. 환지 계획. 자, 요거를 작성해갖고 인가부터 왔습니다. 환지 계획부터 작성해갖고 인가. 그럼 환지 계획. 자, 의미부터 한번 풀어봐요. 환지니까 한문 그대로 풀면 토지의 교환. 그래서 환지 계획의 의미는 토지 교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무슨 토지하고 무슨 토지를 바꾸겠어요? 개발 사업하기 전에 종전의 토지하고 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토지. 저 종전 토지와 조성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교환을 해줄지 여기에 대해서 시행자 작성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환지 계획의 인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시행자가 대지를 개발하는 공사입니다. 이제 공사예요. 산 깎고 해서 공사. 자, 요 공사 요거 무슨 계획대로 해요? 저 시행자는 공사 무슨 계획대로? 여기 지운 것도 아니네요. 공사는 항상 무슨 계획? 실시 계획. 실시 계획대로 수용 방식이든 환지 방식이든 공사는 무조건 무슨 계획대로 한다. 실시 계획 인가받은 대로 공사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대로 공사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환지 계획은 공사 계획이 아니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교환을 해줄지 거기에 대해서 작성하는 계획이고 공사 계획은 항상 무슨 계획? 실시 계획. 그래서 실시 계획 인가받은 대로 공사. 자, 공사하는데 먼저 공사가 끝난 구간이 있으면은 시행자 환지. 자, 여기서 환지는 토지 소유자 새로 받을 땅이요. 교환 받을 땅. 이 교환 받을 땅 환지를 시행자 먼저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환지를 미리 정해준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환지 예정지. 환지를 먼저 정해줘서 토지 소유자 환지 받을 땅을 미리 쓸 수만 있도록 해주는 개념을 환지 예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정지는 근데 반드시 정하는 건 아니고 이미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정지는 임의적인 절차고요. 쭉 공사해가지고 전 구간의 공사가 다 끝났어요. 공사가 다 끝났으면은 이제 저 실시 계획대로 공사했는지 지정권자한테 가서 준공 검사부터 받고요. 지정권자의 준공 검사가 떨어졌다. 그럼 이제 시행자는 60일 내 공사 다 끝나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땅을 다시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처분합니다. 그 돌려주는 처분을 환지 처분한다 그래. 환지 처분. 토지를 교환해주는 처분. 그 몇 월 며칠자로 환지 처분합니다. 공고.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나면 여기서 개발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는 뭐만 하면은 사업 끝난다고 그랬어요? 공사 완료의 공고만 나면 사업 끝난다고 그랬죠? 근데 환지 방식은 공사가 끝났다고 사업 끝나는 거 아니죠? 뭐까지 다 해줘야 된다? 돌려주는 거. 환지 처분까지 해야 사업이 다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환지 처분의 효과라는 것도 환지 처분의 공고
다음 날 이제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 그리고 시행자는 환지 처분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14일 내 환지 등기 다 해주고요. 자, 돈 주고 받을 게 있으면은 청산. 이 돈으로 계산하는 거를 청산한다 그래요. 청산하면서 사업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보다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게 환지 방식이라고 그랬죠. 얘도 절차 제가 좀 줄여갖고 쓴 건데 이 절차가 훨씬 복잡해요. 그러면 이 복잡한 환지 방식에서도 핵심은 뭐냐? 환지 계획입니다. 환지 계획.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지 계획은 올해 27회에서는 두 문제예요. 그냥 환지 계획에서만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 중에서도 한 문제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계산 문제. 계산하는 거. 그걸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환지 계획은 거의 매년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지 계획 인가 떨어지면은 공사 다 끝나면은 준공 검사 받고 마지막 뭐 해주는 거냐? 환지 처분. 자, 요게 두 번째 논점. 환지 처분. 그래서 이 환지 처분 작년에는 환지 처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자, 우리 환지 처분은 토지 교환 처분이니까 무슨 계획대로 할까요? 자, 토지 교환에 관한 계획이 무슨 계획? 환지 계획. 그래서 시행자는 반드시 환지 계획 인가받은 대로 환지 처분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저 환지 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환지 처분했다. 위법 무효입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은 반드시 무슨 계획대로 한다. 환지 계획대로. 그래서 환지 계획, 환지 처분 이 두 개가 핵심 논점이 돼요. 그럼 401페이지에 3절 환지 방식. 자, 밑에 보시면 타이틀에 그냥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매년 한 문제 이상,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자, 환지 방식에서도 환지 계획 거기다가 별표. 환지 계획이 제일 중요한 논점. 그 환지 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쓰세요. 토지의 교환 계획이다. 환지 계획은 토지 교환에 관한 계획. 무슨 토지하고 무슨 토지를 바꾼다고요? 종전 토지와 조성될 토지의 교환에 관한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가로 1번은 작성 보겠습니다. 자, 시행자는 개발 사업의 전부든 일부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시행자가 작성해야 돼요. 자, 언제? 전부든 일부든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시행자 환지 계획부터 반드시 작성합니다. 그 환지 계획의 내용 박스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환지 설계 이렇게 써 있죠. 자, 얘가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그래요. 환지 설계. 그럼 환지 토지의 교환을 하나씩 설계해 나간다.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자, 요거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죠. 자, 예를 들어서요. 개발 사업하기 전에 자, 농지 또는 산지. 자, 그럼 공사하기 전에 토지가 있어요. 종전 토지, 농지나 산지는 아직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시골이니까 무슨 면이었어요. 그리고 농지나 산지는 토지도 지 마음대로 생겼죠, 모습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토지들이 있습니다. 지번이 1번지, 2번지 쭉 부여가 돼 있다 그래요. 10번지까지 있다 가정하고요. 자, 이런 농지나 산지의 개발구역을 정해서 개발사업합니다. 자, 비교적 소규모니까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갖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 그래요. 그럼 이제 공사가 되면은 이 농지나 산지인 땅이 뭘로 바뀌겠어요? 형질 변경 구획 정리를 통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반듯반듯한 땅, 대지로. 그리고 도시 지역이 되니까 우리 개발구역 점은 도시라고 그랬죠. 행정구역도 면이 아니고 동으로 바뀌어요. 동. 무슨 동. 그래서 저 토지 구획이 정리가 돼서 반듯반듯한 대지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지번이 쭉 부여가 돼요. 10번지까지 가정하고요. 그럼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공사하기 전의 토지에 대해서 공사 후에 새로 개발된 토지로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교환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 공사하기 전의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몇 번 토지로 바꿔줄게요. 하나씩 설계하는 거예요. 그걸 말 그대로 환지를 설계한다라고 하는데, 이 종전의 토지에다가 환지 새 땅을 줄 때는 그 자리에 맞춰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거를
제자리 환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전에 면 1번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새 땅을 줄 때, 즉 환지받을 땅 줄 때는 어디다 주겠어요? 동 1번 토지에 주는 거죠. 그래서 면 1번 토지는 공사 후에 동 1번지로 바꿔줄게요. 면 2번 토지는 동 2번지, 면 3번 토지는 동 3번지, 뭐 이런 식으로 4번, 5번 쭉 해가지고 10번지까지. 자, 공사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공사 후에 몇 번 토지로 교환해 줄지 하나씩 설계한다. 그래서 요거를 무슨 설계? 환지 설계. 그래서 요게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환지 설계. 그러면 환지 설계에 따라서 동 1번지부터 10번지까지는 종전 토지 대신 새로 교환해 줄 땅이죠. 교환해 줄 땅이니까 두 글자로 환지 이렇게 불러요. 환지. 그래서 동 1번지부터 동 10번지까지는 환지, 새 토지. 그럼 면 1번 토지부터 면 10번 토지까지는 교환 대상이 되는 땅이죠. 그래서 옛날 땅이니까 저거를 종전 토지 또는 청산 대상 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야? 흔 토지 대신 새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흔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전 토지, 새 토지를 환지. 그래서 이거 하나씩 설계한다. 주된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도 우리가 좀 더 봐야 돼요. 자, 동 10번지까지는 환지를 정해줘요. 환지를 정하는데 동 10번지 이하부터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자,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다 그래서 이 남겨두는 땅을 다 통칭해서 보류지라고 불러요. 보류지.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 보류지. 그래서 크게 이렇게 만들어진 땅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줄 땅을 뭐라 그러고? 환지.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면 다 보류지라고 그래요. 환지 아니면 보류지. 그런데 이 보류지 중에서 자, 요 공사하려고 그러면은 공사비가 또 많이 들어가겠죠.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팔아먹을 땅을 또 정해놓는 거예요. 이 보류지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팔아먹을 땅. 자, 그거는 별도로 뭐라 부르냐? 채비지라고 불러요. 비용에 충당할 땅. 그러면 보류지하고 채비지의 개념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보류지하고 채비지 뭐가 더 넓은 개념이요? 보류지. 자, 보류지가 더 넓은 거예요.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면 다 보류지. 근데 그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은 특별히 뭐라고 부르는 거다? 채비지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보류지하고 채비지는 보류지가 넓은 개념이다. 그리고 자, 요 그림 자체가 그대로 무슨 계획이냐? 환지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환지 계획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박스 보죠. 그럼 동그라미 1번에 환지 설계 이제 개념 잡을 수 있겠죠? 종전 토지에 나중에 몇 번 토지 줄지 하나씩 설계요. 그 환지 설계에 따라서 동그라미 2번 필지별로 된 환지의 명세. 환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새 땅이라고 그랬죠. 새 토지. 명세는 목록이에요. 목록. 그래서 이 예에서는 동 1번지부터 동 10번지까지 환지 어떤 토지를 환지해 주겠습니다. 쭉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 청산 대상 토지는 다른 말로 흔 토지, 종전 토지죠. 그래서 종전 토지 면 1번 토지부터 면 10번 토지까지 있습니다. 다 목록 작성해 주고요. 4번에 채비지하고 보류지의 명세. 자, 이 중에서 뭐가 넓은 거예요? 보류지.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보류지가 이건데 그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 채비지는 요겁니다. 목록들 싹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입체환지용 건물의 명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입체환지라는 거는 뭘까요? 자, 우리 원칙적으로 환지라는 거는 뭐예요?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토지를 토지로. 자, 이거를 좀 유식하게 평면환지라고 그래요. 평면. 토지는 수평 개념이죠. 그 수평인 평면으로 환지한다. 이게 원칙인데 자, 토지 소유자 신청해요. 저는 땅으로 받아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까 아파트 같은 건물로 환지 주세요.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토지를 토지로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건물로 환지 줄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 건물은 평면 개념이 아니죠. 무슨 개념이라고 그래요? 입체적, 수직적 개념이니까 이런 토지를 건물로 환지 주는 것을 무슨 환지라고 부릅니다. 입체 환지라고 하고요. 이런 입체 환지라는 것도 다 가능한데 입체 환지 할 때는 이제 어떤 건물로 입체 환지를 해줄지 건물의 명세 그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환지 계획의 내용도 우리가 봤어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시행자 환지 계획 작성하는데
지 맘대로 작성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 자, 동그라미 1번 원칙 무슨 환지래요? 적응 환지. 그래서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대원칙은 적응 환지입니다. 적응 환지. 그럼 적응 환지가 되도록 해라 그랬는데 우리 적응 환지라고 할 때는 종전 토지에 환지를 줄 때는 7개를 고려해야 돼요. 7개. 쭉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위치, 자, 글자만 쭉 쓰겠습니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자, 7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준다. 자, 이 원칙을 적응환지라고 하고요. 자, 고려 기준 앞글자 그대로 따가지고 위, 지, 면, 토, 수, 이, 환. 앞글자 그대로 외우세요. 위, 지, 면, 토, 수, 이, 환. 그럼 우리 공법 통틀어 가지고 앞글자 따고 이렇게 외우는데 7글자가 나오는 거는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좀 위, 지, 면, 토, 수, 이, 환. 7개죠. 그럼 7글자 나오는 거 앞에서 우리 이미 배웠어요. 뭐 배웠을까요? 용용, 기도, 지입. 아, 얘는 안타깝게 6글자네요. 아니고요. 자, 자연환경 보존적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적의 지정 목적. 자, 수, 해, 생, 상문수. 7글자예요. 자, 수, 해, 생, 상문수. 그래서 공법 통틀어서 7개는 딱 이거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꾸로 무거워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자수, 해생, 상문수면, 위지면토, 수이완이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와, 풍어를 읊는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자수, 해생, 상문수면, 위지면토, 수이완이라. 딱 이렇게 외우면 끝나요. 아무튼 그래서 자, 7글자가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면 자, 저음환지라는 것은 종전 토지 환지 줄 때 가급적이면은 그 위치에다 주라는 거죠. 그 자리에. 또 면적도 비슷하게, 환경도 비슷하게. 뭐 이런 종전 토지와 가급적이면은 똑같이 맞춰 갖고 환지를 줘라. 요거를 적응 환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응 환지하고 반대가 되는 말이 있어요. 이 저응 환지의 반대말을 비환지라고 해요. 그래서 비환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고 합니다. 비환지는 원칙 금지. 그러면 저 비환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자. 자, 이 비자는 무슨 비자 쓸까요? 안일비, 똥비 뭐 이런 그 비자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비자는 날비자 씁니다. 날비자 써가지고 날로서 환지한다 그래요. 날비자 써갖고 날로서 환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면 1번 토지의 소유자 A입니다. 자, A의 면 1번 토지에 대해서 환지 줄 때 동 1번 토지로 환지 줬다. 그 자리에 줬죠. 이걸 적응 환지라고 그래요. 이때는 A가 뭐 반발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A한테 환지 주는데 당신 여기 가서 환지 받으세요. 여기다 환지 줘요. 그 원래 받을 위치에서 붕 날라갖고 앉아 있죠. 자, 이걸 무슨 환지라고 그런다. 비환지. 비환지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왜 이상한 데 환지 줍니까? 반발해가지고 사업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토지 소유자의 반발을 억제해서 효율적으로 사업하려면 비환지는 금지고 무슨 환지가 되도록 적응 환지, 종전 토지하고 가급적이면 똑같이 맞춰갖고 환지를 줘라. 이 적응 환지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근데 이 적응 환지도 다시 또 입법주의가 2개로 또 나눠집니다. 자, 앞에 거 요거 3개. 위치, 지목, 면적. 이거 고려해서 환지 주는 것을 면적식이라고 그래요. 면적식 또는 면적주의. 그럼 면적식은 환지를 줄 때 뭐를 똑같이 맞춰주라는 거예요? 면적.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면적을 똑같이 맞춰줘라. 이걸 면적식. 그 다음에 뒤에 거 4개. 자, 요거 맞춰갖고 환지 주는 것을 평가식이라고 그래요. 평가식. 그럼 평가식 이거는 뭐를 똑같이 맞춰주는 걸까요? 자, 우리가 토지를 평가하면 그게 뭐가 돼요? 가격이 되는 거죠. 가격.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했다. 그게 뭐예요? 감정가. 이런 식으로 평가가 곧 가격이요. 그래서 평가식은 종전 토지 환지 줄 때는 뭐를 똑같이 맞춰줘라? 가격을. 토지의 가격을 똑같이 맞춰줘라 하는 게 평가식. 그래서 이 저환지는 면적식하고 평가식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자, 우리나라는 이 둘 중에서 무슨 식을 원칙으로 하는 저환지일까요? 면적식일까요? 평가식일까요?
면적식, 평가식,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정환지입니다. 하여튼 꼭 둘 중에서 하나를 찍는데요, 꼭 틀리는 쪽으로 가요. 아주 귀신 같은 능력이요. 이게 이제 공부하면서 점점 답으로 가는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잘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틀려야 제가 또 재미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면적식이 아니고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정환지입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전에 농지 1000평이 있어요. 1000평. 그거 대지 1000평으로 바꿔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가격을 똑같이 맞춰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정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면적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면적식으로 할 때는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토지 부담률이 있는데 그게 올해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도 한번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또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토지 부담률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거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또 기대되고 막 그러죠. 별로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평가식으로 한다. 평가식은 가격을 똑같이 맞춰준다 그랬죠. 그러면 종전 토지의 가격은 다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고, 나중에 만들어질 땅, 이 환지의 가격을 시행자 지 맘대로 높게 평가하면은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돈 많이 내야 되니까. 이 평가식에서는 환지의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입문서에는 안 나오니까 나중에 기본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단 자, 면적식이 아니고 무슨 식을 원칙?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적응환지입니다. 그래서 401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은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적응환지 그 7개 다 동그라미 치셨죠? 자, 위, 지, 면, 토, 수. 자, 숫자 좀 봐요. 수질 아니죠? 수질이 아니고 수리. 수리 이렇게 써 있어요. 수리가 뭐예요? 수리. 수리 또 애들 수리 탐구 영역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수리는 물의 이용 관계입니다. 물 되는 거예요. 논에다가 농사짓기 위해서 물 끌어오는 거 있죠? 그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수리라고 그래요. 수리. 이용 상황 환경에서 위지, 면토, 수이환.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 근데 이 적응환지의 예외들이 또 쫙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지계획에서는 적응환지의 원칙, 예외 이런 것들이 다 논점이 되는 거죠. 잘 물어보는 논점이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 칸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 밑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나 일부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를 안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 새 땅, 이 교환받을 새 땅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교환받을 땅을 주면은 그걸 환지를 지정한다 그래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저는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땅 안 받고 그냥 돈 받고 나가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종전 토지에 교환받을 땅 환지 지정 안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환지를 지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우리가 환지 부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지 부지정.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지 안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종전 토지에 환지 땅을 안 줬어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 아니죠? 대신 뭘로 줘야 돼요? 돈으로 계산해서 주는데 그 돈을 우리가 청산금이라고 그래요. 청산금. 그래서 환지 부지정했을 때는 돈으로, 즉 청산금으로 계산해서 교부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 청산이라는 것은 이 절차에 보면은 맨 나중에 하는 거죠. 돈으로 계산하는 게 맨 끝나기 전에 하는 건데, 자, 환지 부지정했을 때는 돈을 사업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줄까요? 그럼 아무도 환지 부지정 신청 안 해요. 그래서 환지 부지정했을 때는 청산금을 미리 계산해서 교부할 수 있는 예외가 돼요. 즉 청산금을 나중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주는 게 아니고 먼저 계산해 준다 그죠? 먼저 교부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래서 자, 환지 부지정은 논점 일단 크게 두 개요. 토지 소유자가 뭐하면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부지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환지 땅으로 안 줬으니까 뭘로 계산해 준다? 돈으로. 청산금으로 주는데 청산금을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먼저 계산해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합니다. 자, 두 번째 칸에 토지 면적을 고려한지라고 써 있는데 저를 다른 말로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래요. 과소토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럼 과소토지라는 것은 뭘까요? 과소토지.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너무나 좁아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 자, 이거를 과소토지. 일단 과소토지는 너무나 협소한 토지다 그죠? 너무나 좁아가지고 뭐 할 수 없는 땅이라고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 그럼 우리 개발 사업은 목적이 뭐예요? 농지나 산지를 공사해서 뭘로 바꾼다? 대지, 건물 지을 땅, 대지로 바꿔갖고 다시 돌려받는 거죠. 환지 방식은. 그런데 환지받을 토지의 면적이 너무나 좁아갖고 건물을 못 지어요. 이거 대지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 쓰레기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도 못 짓는 쓸모없는 땅, 과소토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과소토지의 기준되는 면적이 150제곱미터 가정합니다. 자, 15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과소토지, 건물 못 짓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그럼 이제 과소토지의 기준이 150. 그럼 원래 이제 토지 소유자 받을 토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가정해요. 그럼 100제곱미터 그대로 환지를 주면은 과소토지가 돼서 건물 못 짓죠. 쓸모없는 쓰레기 땅이요. 그래서 100제곱미터로 주는 게 아니고 50을 더 붙여가지고 환지를 주게 돼요. 그러면 원래 받을 면적보다 증가시켜갖고 환지 준 거죠. 자, 이렇게 더 붙여갖고 환지 준 거를 증환지 한다. 증환지.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줬다. 증환지. 그럼 거꾸로. 자,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 원래 받을 환지 면적이 200이라고 그래요. 200. 근데 200인데 얘도 200으로 환지 주는 게 아니고요. 얘는 거꾸로 50을 빼가지고 역시 150으로 환지를 줘요. 이유는 자, 우리 토지 구획이 정리가 되면은 면적이 들쑥날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다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사람은 원래 받을 면적보다 줄여가지고 환지를 줬죠. 줄여갖고 환지 주는 것을 감환지 한다 그래. 면적을 감소시켜갖고 환지, 감환지. 그래서 자, 그럼 과소토지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자는 증환지는 할 수 있는데 감환지는 할 수 없다. 틀립니다. 자, 이게 몇 년 전의 기출이에요. 증환지도 할 수 있고 감환지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개념 잡을 수 있죠. 원래 받을 면적보다 늘려서 환지 주면은 증환지, 원래 받을 면적보다 줄여갖고 환지 주면 감환지. 그런데 자, 하나 더 봐요. 자, 원래 토지 소유자 받게 될 면적이 50입니다. 50. 자, 얘는 과소토지 안 되게 맞춰주려면 얼마를 더 붙여야 돼요? 100을 더 붙여줘야 되는데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그리고 이렇게 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협소할 때 이때는 환지를 못 주는 거죠. 환지 대상에서 빼버린다 그래요. 이거를 환지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토지 소유자 동의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시행자가 직권으로 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직권 환지 부지정. 그래서 시행자가 그냥 직권으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 환지 안 줄 수 있다 하는데 자, 이거 기니까 줄여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 직권 부지정이라고 그래요. 직권 부지정. 그래서 너무나 협소할 때는 시행자 직권으로 환지 부정할 수 있고요. 이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동의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시행자가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나오는 거니까 용어 개념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게끔, 목적이 뭐죠? 과소토지가 되지 않게끔 면적을 늘려서 환지, 거기 동그라미 1, 면적을 늘려서 환지 준다. 그걸 뭐 한다고 그래요? 중환지 또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 거기 동그라미 2, 환지 대상에서 제외, 환지 안 준다 그죠? 이거를 직권 부지정, 동그라미 2, 직권 부지정 할 수 있고요. 또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 거기 동그라미 3, 면적 줄여서 환지하니까 그거를 감환지, 감환지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 밑에 세 번째 칸에 입체완치. 자, 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은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동그라미 신청 받았고, 자, 환지의 목적인 토지의 가름에서, 가름한다는 말은 뭘까요? 가름, 대신, 토지의 대신해서 자,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물의 일부 밑줄, 건물의 일부와 그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분, 토지의 공유 지분 밑줄, 토지의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자, 이걸 입체완지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 토지 소유자가 저는 땅으로 받아봤자 아무짝에 쓸모 없으니까 건물로 주세요. 뭐를 해야 되냐? 신청을 하면은 저 건물의 일부, 아파트 건물 통째 다 주는 거 아니죠? 다음에 몇 동 건물의 일부와 그 일부를 소유하게 한 대지의 지분으로 환지를 줄 수가 있고요. 그럼 건물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개념이 아니고 수직적인 입체적인 개념이니까 건물로 환지 주는 것을 무슨 환지다? 입체환지. 그래서 얼마든지 입체환지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올해 환지 계획에서 물어봤던 문제예요. 한 문제인데, 그럼 토지로 환지 주는 것은 무슨 환지? 평면 환지. 토지를 건물로 환지 주는 것은 입체 환지. 그래서 평면 환지, 입체 환지. 그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입체 환지에서는 논점이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입체 환지 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동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 돼.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입체 환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칸 볼게요. 채비지 등. 시행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이나 정관, 시행 규정 등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 동그라미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딱 끊습니다. 그럼 보류지의 개념이 나온 거죠. 자, 보류지가 뭐래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둔 땅.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면 다 뭐라고 불러요? 일단 보류지. 그리고 그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다시 채비지 동그라미 채비지로 정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채비지하고 보류지 개념 다 나온 거예요. 자,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면은 보류지. 그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떼놓은 땅은 채비지. 보류지하고 채비지. 자, 이것도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기 때문에 다 적응환지의 예외라고 그래요. 적응환지의 예외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적응환지의 원칙 예외들 쭉 훑어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더 들어와서 기본서 나오면 우리가 이제 살 붙여갖고 논리를 쭉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봐요. 자, 환지 계획 작성할 때 대원칙은 무슨 환지다? 적응환지. 적응환지란 위, 지, 면, 토, 수, 이, 환 7개국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환지 줘라 하는 건데, 첫 번째 예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안 줄 수도 있다 그죠? 자, 가급적 종전 토지하고 비슷하게 환지 주는 게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부지 정도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대신 돈으로 준다고 그랬죠. 돈 언제 준다고요? 미리 계산해서 미리 청산해서 교부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소토지 쓸모없는 건물 못 짓는 과소토지가 안 되게끔 시행자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원래 받을 면적보다 늘려서 줄 수도 있고 또 줄여서 줄 수도 있고 아예 너무 좁으면 환지 부지 직권 부지 정도 가능하고요. 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은 토지로 주는 게 아니고 건물로 입체환지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제 기준에 따라 시행자 환지 계획을 작성했다. 그럼 기준에 맞게 잘 작성했는지 또 행정처의 확인 감독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밑으로 갑니다. 바로 3번. 자, 인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한 때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뭐 됐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 밑줄. 시군, 구청장의 인가 거기다 별표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 시행자 지금 환지 계획 작성해서 누구한테 와서 인가 받으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 받는다. 자, 시군 구청장이 인가권자가 되고요. 자, 이게 논점인데 왜 논점이 되는 거냐? 우리 앞에서 개발법에서 인가 받는 게 2번 나왔습니다. 요 시행자 쪽에서요. 조합 설립 인가. 자,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아요? 지정권자. 오늘 문제에서도 그대로 물어봤죠. 지정권자한테 설립 인가. 그 다음에 실시계획 시행자 작성했어요. 누구한테 인가받아요? 지정권자. 지정권자에게 인가. 또 수용 방식에서 원형지 공급하려면 승인 받아야죠. 또 선수금 받을 때도 승인, 토지 상환 채권 받을 때도 승인. 승인 누구한테 와서 받을까요? 지정권자. 그래서 우리 개발법에서는 인가 받습니다, 승인 받습니다. 그러면 다 그냥 누구한테 와서 받는 거냐? 지정권자한테. 그래서 저 지정권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환지 계획 인가는 지정권자한테 와서 받으라가 아니죠. 누구한테 와서 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맨날 이거 뭘로 바꿔주겠어요?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지정권자의 인가받아야 된다. 틀립니다. 자, 우리는 뭐를 바꿔줄지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바꿔주면 또 다 틀려요. 그래서 자, 환지 계획만 누구한테 와서 인가받는다고요? 시군, 구청장. 왜 그럴까요? 이제 의미 한번 따져봐요. 왜 그럴까요? 자, 환지 계획이 환지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계획이다 그랬는데 내용 자체는 아주 이게 지엽적인 거예요. 그 동네 토지 개발해갖고 소유자한테 어떻게 바꿔주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같은데 도지사가 개발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럼 도지사가 그 토지 소유자 이름들 다 알고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환지 계획은 지정권자한테 와서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제일 잘하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 구청장한테 와서 인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절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시군 구청장. 자, 개념 잡을 수 있겠어요? 내용 자체는 지엽적인 거니까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 그러면 시군 구청장한테 환지 계획 인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시행자는 뭐예요? 공사. 농지나 산지를 대지로 개발하는 공사하죠. 자, 공사 무슨 계획대로? 공사는 항상 실시 계획. 절대 환지 계획대로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환지 계획은 토지 교환에 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실시 계획대로 공사해요. 근데 자, 공사가 먼저 끝났을 때는 환지 예정지라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 그럼 이름대로 환지 예정지는 토지 소유자 교환받을 땅, 즉 새토지, 환지를 먼저 정해준다 그죠? 환지를 미리 정해주는 개념. 그거를 환지 예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자, 요게 지금 환지 구역인데 공사해가지고 먼저 반이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준공검사 받고 환지 처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다 공사 끝나려면 한 2년 더 남았어요. 그러면 2년 더 기다리게 되면 먼저 공사 끝난 구간에 토지 놀리는 거죠.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공사 끝났으면은 미리 환지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받을 환지를 미리 정해줘서 토지 소유자 그 땅을 놀리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냐? 사용 수익, 사용할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환지를 먼저 정해줘요. 그거를 환지 예정지라고 합니다. 일단 개념 잡을 수 있겠어요? 환지, 토지 소유자가 교환받을 땅을 미리 정해줘서 공사가 다 끝나기 전이라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정해주는 개념을 환지 예정지. 그러면 이 예정지가 지정됐다 효과는 자, 미리 뭐 할 수 있도록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사용할 수 있게끔. 따라서 사용 수익권이 이동한다. 이게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 민법 시간에 토지의 소유권이다 그러면 권능이 크게 두 개다 이렇게 배웠죠.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뭐만 이동한다 그런 거냐? 사용 수익권. 처분권은 또 이동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예정지는 논리가 제일 복잡해지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지금 뭐 아직 민법의 베이스 이런 게 안 접혀 있는데 이거 괜히 끄집어냈다가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세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정지 개념은 조금 우리가 베이스가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말만. 환지를 뭐 한다고요?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환지를 미리 정해줘서 토지 소유자 환지 받을 땅을 미리 뭐만 할 수 있게끔 쓸 수만, 놀리는 게 아니고 쓸 수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을 환지 예정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 먼저 공사 끝나면은 예정지 정할 수 있죠. 그러다가 다 끝났어요. 이제 전 구간에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 마지막 뭐 해주는 거냐? 환지 처분하게 됩니다. 자 어차피 환지 처분까지 하면은 사업이 다 끝나니까 조금만 더 하고 쉬죠. 자 환지 처분까지 하고 쉴 테니까 조금만 더 보세요. 그럼 환지 처분, 자 이게 우리 환지 방식의 종국적인 절차라고 하고요. 자 환지 처분도 의의부터 정리해요. 환지 처분이란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이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새로 받을 땅 환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거를 환지를 교부해 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가격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가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돈으로 계산해요. 그거를 청산을 결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환지 처분하면 항상 이 두 개요. 환지 교부.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만들어진 땅을 준다. 그리고 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청산으로 결정. 환지의 교부 플러스 청산의 결정 처분.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환지 처분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환지 처분은 반드시 무슨 계획대로 하는 거라고요? 환지 계획. 환지 계획 인가받은 대로 환지 처분합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에 가보세요. 자, 옆 페이지에 3번 환지 처분. 자, 여기다가 별표. 그럼 일단 환지 처분도 의의가 안 써 있으니까 그 옆에다 의의. 자, 요 두 개 쓰세요. 자, 환지 처분이란 항상 두 개입니다. 환지 교부 더하기 청산 결자. 이렇게 두 개 써두시고요. 환지의 교부 플러스 청산의 결정 처분. 자 그러면 시기 가로 1번 봅니다. 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으면은 밑에 줄 며칠 내 60일 내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준공검사 떨어지면 60일 내 시행자는 환지 처분해야 돼요. 그리고 몇 월 며칠자로 환지 처분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 하면은 이제 환지 처분의 효과가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환지 처분에서는 그 밑에 환지 처분의 효과 있죠. 그 지문들 1번부터 쭈루룩 나오죠. 자 그거 가지고 맨날 물어봅니다. 환지 처분의 효과 가지고 핵심적으로 물어보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주된 효과 첫 번째 겁니다. 자, 권리가 확정적으로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환지 처분이 있게 되면은 권리가 이제 확정적으로 이동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권리는 이제 소유권 같은 거 얘기해요. 소유권 같은 권리가 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종전의 토지에서 이제 새로 받은 땅 환지로 소유권 등의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권리가 이동한다.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종전 면 1번 토지에 대해서 A가 이 토지의 소유권 갖고 있죠. 자 A가 종전 면 1번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갖고 있는데요. 자 공사가 다 끝났어요.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종전 토지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종전 토지가 이렇게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환지 처분해 주게 되면 이제 토지 소유자 A는 종전 면 1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실합니다. 이거 없어졌으니까 상실. 대신 A는 새로 받은 땅 동 1번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대신에 새로 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없어졌고 이거 취득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즉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소유권 같은 권리가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써요. 자 이제 토지 소유자는 환지 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실한다고 그랬죠. 그거 없어져요. 권리가 소멸. 거꾸로 토지 소유자는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없어지고 취득. 그래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권리가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잘 물어보는 거는 시기를 제일 잘 물어봅니다. 언제 소멸하고 언제 취득하게 되는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새로 받은 땅 환지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게 될까요? 자 이거는 환지 처분의 효과니까 환지 처분의 효과는 언제 발생? 공고 다음 날.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새로 받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거꾸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언제 소멸하는 거냐? 요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 그래서 이게 항상 공식이에요. 소멸은 항상 언제 소멸하는 거냐? 끝날 때. 취득하는 건 언제? 다음 날. 이 공식입니다. 계속 반복이니까 끝날 때 소멸, 다음 날 취득. 딱 공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동시입니다. 동시.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오늘자로 환지처분의 공고가 났습니다. 자,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자, 이런 거라도 맞추셔야 되죠. 자, 이런 거라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12월 9일. 자, 12월 9일자로 환지처분의 공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환지의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다음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12월 10일 00시부로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거꾸로 종전 토지의 소유권 언제 소멸해요? 끝날 때라고 그랬으니까 12월 9일 24시부로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새벽 12시 땡 그 얘기죠. 12시 땡 동시에 없어지고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요.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멸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다시요.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멸한다. 좀 틀리는 거예요. 소멸은 다음 날이 아니고 언제? 끝날 때.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환지의 소유권 취득한다. 들리죠? 취득하는 거니까 언제요? 다음 날. 공고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의미 아시겠죠? 동시인데 어떻게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예를 들어갖고 다 쉽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몇 안 됩니다. 몇 안 되니까 이런 그래서 입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은 그닥 어렵지 않다면.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다 외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입문 과정, 기초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효과는 요겁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이제 종전 토지 대신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 취득하죠. 그런데 우리 환지를 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이 있었어요.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 네, 채비지하고 보류지가 넓은 거죠. 그래서 보류지하고 채비지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이건 환지 정한 게 아니니까 일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채비지는 어차피 이거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팔아먹을 땅이니까 이거 누가 갖고 가는 거냐?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시행자가 이 채비지를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에 충당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류지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 그 목적을 위해서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환지 계획에 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몰라요. 그냥 정한 사람이 갖고 간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누구를 정했는지는 일일이 뭐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 채비지는 누가 갖고 간다고요? 시행자. 보류지는 정한 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다음 날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얘 두 개를 또 맨날 바꿔가지고 물어봅니다. 보류지는 시행자가 다음 날 취득한다. 그럼 틀려요. 그래서 맨날 이 두 개 바꿔갖고 주니까 하나만 확실하게 보면 돼요. 채비지 누구 갖고 가요? 꽉글자 오대로 따니까 시체가 되는 거죠. 시체. 그래서 자, 시행자가 채비지의 소유권을 취득. 시체. 야, 한 번만 들어두면은 이거 헷갈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자, 요게 이제 환지 방식의 핵심 논점입니다. 자, 여기 봐요. 그럼 이제 종전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갖고 공사하죠.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 그럼 이 개발된 토지 중에서 다시 토지 소유자 돌려받는 땅을 뭐라 그래요? 환지. 자,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 보류지. 요거는 정한 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각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다시 취득하게 되죠. 이게 한마디로 토지 소유자 다시
땅을 돌려받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수용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행자 싹 수용해서 공사하죠. 다 끝나면은 만들어진 땅을 시행자가 그냥 일반에게 분양해 버리는 거예요. 일반 분양. 그게 수용 방식이라면 환지 방식은 공사 끝나고 만들어진 땅을 다시 토지 소유자나 뭐 정환자나 시행자가 다시 돌려받는다 그죠? 다시 취득. 이게 환지 방식의 개념입니다. 자, 의미 아시겠어요? 저 환지 방식은 새로 개발된 토지를 다시 토지 소유자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 403페이지에 그 가로 2번 환지 처분의 효과에서 자, 우리가 이제 개념은 이해를 했는데 이게 법조문은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거를 또 익혀야 돼요. 법조문은. 시험은 법조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여기다가 별표 칩니다. 자, 얘는 매년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 환지 처분에서도 핵심 조문이라고 그래요.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시면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여기서 딱 끊으세요. 종전 토지로 본다. 그럼 환지는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자, 이 말이 뭘까요?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은 이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 대신 새로 받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환지의 소유권 취득. 자, 취득이니까 언제요? 다음 날. 다음 날부터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법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거기 가로 딱 묻습니다.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거기까지 가로 딱 묶어갖고요. 자, 환지를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같습니다.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동그라미 끝날 때 소멸한다. 그럼 뒷부분은 간단하죠. 자,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한대요. 소멸은 언제? 끝날 때. 그럼 앞부분은 이제 환지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취득하는 거는 언제? 다음 날. 그래서 다음 날 환지의 권리를 취득하고 종전 토지의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이게 가장 주된 효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5번. 자, 채비지는 시행자. 괄글자에다 동그라미 쳐두시면 돼요. 시체. 보류지는 환지 계획의 정한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일단 취득하는 거니까 언제요? 다음 날. 그래서 시체 하나만 딱 정리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4번에 환지 등기. 자, 환지 등기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개념은 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자, 취득하는 원인이 뭘까요? 토지 소유자는 다음 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 원인은 자, 우리 저 민법 시간에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는 원인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취득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죠. 그러면 저 토지 소유자가 다음 날 환지의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에요. 법률 규정이죠. 지금 우리가 무슨 법 배우고 있어요? 공법을 배우는 거 아니죠. 공법은 그냥 과목이고 공법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고 있죠. 그럼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는 다음 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배웠죠. 따라서 저 등기할 필요 없이 토지 소유자는 다음 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등기 없이 취득은 했는데 이거 팔아먹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등기. 그 등기를 시행자가 다 의무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다 해줘라. 그거를 환지 등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요 개념 잡아야 돼요. 요 환지 등기가 있어야 토지 소유자는 환지의 소유권 취득한다? 틀리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환지의 소유권은 다음날 취득합니다. 다만 이
환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환지 등기. 요거까지 토지 소유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다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시행자가 해주는 환지 등기, 자 이거는 그 성격이 보존 등기가 되는 걸까요? 이전 등기가 되는 걸까요? 자 일단 저 공시법에 등기법 들어갔어요? 저 보존 등기는 최초로 하는 거라고 배웠죠? 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개념. 그 다음부터는 이전 등기한다 그러죠? 그러면 시행자 해주는 요 환지 등기는 보존 등기다, 이전 등기다. 보존 등기의 성격을 갖습니다. 역시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자 보존 등기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 개발된 토지의 최초로 하는 등기죠. 즉 이 토지에 환지의 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의 성격을 갖고요. 그러면 요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새로 받은 땅 환지의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등기가 있어야만 그 다음부터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시행자 해주는 환지 등기는 무슨 등기의 성격? 보존 등기의 성격을 갖는다. 그 정도 개념 봅니다. 그럼 환지 등기 가로 1번 보세요. 자,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가 되면 공고 후 14일 내 등기 소유를 알리고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 촉탁은 행정청이 행정청한테 업무를 부탁할 때 촉탁한다 그래요. 그리고 비행정청일 때는 신청을 해요. 신청해서 환지 등기까지 다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청산금 개념 하나만 더 이해하고 쉬겠습니다. 그럼 청산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청산금이 뭘까요? 청산금이란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가액의 차이가 생겼을 때 시행자가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금전을 청산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A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 1번 토지라고 그래요. 면 1번 토지는 가격이 9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A가 새로 받은 환지 동 1번 토지는 가격이 1억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A는 종전에 9천만 원짜리 땅에 대해서 1억짜리 땅으로 환지 받았죠. 가액의 차이 얼마 생겼어요? 1천만 원. 그걸 뭐라고 부르는구나. 청산금. 그래서 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액의 차이, 청산금. 자,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가 1천만 원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시행자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금전을 청산금이라고 하고요. 자, 이는 청산금이 얼마입니다. 계산하는 걸 결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청산금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고요. 이 결정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된다 그래요. 법적으로 확정이 돼서 이 다음 날부터 시행자는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면서, 즉 돈으로 징수하거나 교부하면서 사업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환지 방식,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쭉 훑어봤는데요. 어떻게 개념 잡으실 수 있겠어요? 자, 수용 방식은 싹 시행자 수용해서 공사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일반에게 택지를 분양. 환지 방식은 동의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새로 만들어진 땅을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교환. 그거를 환지 방식.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도시개발법 다 정리를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법률인 정비법 들어가겠습니다.